김용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미스트 의과학대학원 세미나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효과적인 논문 작성법과 초록, 파워포인트 그리고 포스터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산병원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스 팀은 원내에서 발생하는 클리니컬 논문 그리고 이제 기초 논문에 대한 에디팅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연간 2,4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외부로 나가지만 저희 같은 이제 네이티브 바이링구얼 인하우스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1대1 상담도 가능한데 논문 작성부터 나중에 피어 리뷰한테서 온 리비전 코멘트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전반 과정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에서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더 리졸트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논문은 생의학 논문 다 통틀어서 이제 보통 이런 방식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특히나 주점을 두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쓰기 힘들기도 하고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논문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문 쓴 사람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학생 때 논문 같은 글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디스커션으로 가는 이제 순서인데 인트로덕션은 브로드한 것에서 더 내로한 것으로 줄어들어라. 그리고 디스커션은 반대로 내로에서 한 것부터 시작해서 브로드한 거로 늘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 이 그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 그림이 멋있게 보였었고 나도 나중에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우선 도대체 이 브로드한 시작은 얼마나 브로드해야 되는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를 끌어야 될 것 같은데 흥미를 끌면서 불어달라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게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마지막에 네로우로 끝나는 것은 어떤 문장일까? 뭐라고 써야 될까? 그게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다 쓴 다음에 디스커션 가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디스커션에서 이 네로우한 문장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또 얼마나 브로드하게 나가야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논문을 많이 고치다 보니까 실제로 논문의 구조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이런 모습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회색이 만약에 이제 앞에만 보세요. 회색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 비어있는 칸이 모르는 것이면은 처음에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배경 지식들, 역학적 지식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 연구 주제와 정말 관련 있는 그런 이제 최근 연구 동향들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가 라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 에임이 보통 말하는 여기서 내로한 문장이겠다 싶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냥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내로한 데서 브로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리절트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꼭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 그 꼭지들에서 이제 시작해서 더 브로드하게 나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디스커션의 올바른 구성 방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디스커션이라는 섹션이 하나 통짜의 글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그런 글인 것이고, 네, 컨클루전도 이따가 이제 더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좀 더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렌지색은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 이제 데이터죠.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가 데이터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해석에 관련된 것들, 적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문단을 구성할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해석형, 비교형, 심층형이라고 이제 얘기해 봤는데요. 네, 영어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 연구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안 좋은 예를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 원리, 나중에는 좋은 예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인트로덕션의 나쁜 예, 이거는 제가 논문 고치다가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교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까지 왔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예를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본 안 좋은 예들을 지금까지 봐왔던 안 좋은 예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그냥 논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그냥 새로 짜봤거든요,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에서 간이식 수술할 때 기존 방식과 로봇 수술을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결과는 이식 성공률이 어떤지, 합병증이 어떤지, 퇴원 후 삶의 질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런 주제라고 했을 때 인트로덕션에서 이런 문제로 시작하더라고요. 간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따로 보관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 장기이며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계속해서 파먹이는 벌을 받았다. 이를 보면 간이 재생이 가능한 장기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았던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던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죠. 아주 브로드하고요.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대 그리스까지 나갔잖아요. 고대 이집트랑.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연구 논문에서 쓰는 그런 이제 인트로덕션 문장이 아닙니다. 혹시 이게 리뷰 페이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양과학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제 재밌을 만한 내용이지, 특히나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에서는 쓰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니까 간암 얘기 나오더라고요. 간에서 이제 간암을 넘어갔죠. 간암은 간세포암과 전이성 간암을 모두 포함한 질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관여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전체 암발레 수률의 7% 차지하며 5년 생존율은 30% 정도 낮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간암 환자에 대한 얘기이긴 하죠, 우리 연구가. 하지만 여기까지 인트로덕션 읽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관여한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 뭘 생각할까요? 아, 이 연구가 간염 바이러스도 보는 연구였나? 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못 믿겠다 할 것 같으면은요, 한번 연구 논문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제목을 읽은 다음에 아니면 읽지 않고서 인트로덕션 쭉 읽을 때 잘 못 쓴 논문들 같은 경우는요, 좀 곁다리로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인트로덕션에서. 그러면은 그건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제가 만약에 간이바이러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본 결과 중에서 뭐 바이러스의 종류도 이제 봤나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 연구주에 상관없죠. 암 발생률도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없는 것이고 5년 생존율이 낮은지 높은지 그것도 우리 연구와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연구에서는 이식 성공률과 합병증 중에 중요한 것이지 생존율을 보는 거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정보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 연구의 인트로덕션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곁다리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본 연구는 서울한 선병원 시행된 간이 수술에서 기존 방식과 로봇 수술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이 위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혀 여기로 이어지는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요. 디스커션 가볼게요. 디스커션에서 이제 제가 논문을 고치려고 시작했을 때 보니까 또 좌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장 시작하더라고요. 간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중요한 장기로 여겨졌다. 간이식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라는 식으로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얘기를 짧게 반복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전혀 우리가 이제 읽고 싶어하는 디스커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간이식 수술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뇌사자의 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자 장기이식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거 왜 썼을까요? 디스커션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간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였으니까 그래 간이식 자체에 대해서 디스커션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 연구랑 그리고 내 데이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뇌서자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디스커션은 이제 해당 질병 같은 것에 대한 미니 리뷰 페이퍼의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못다한 말을 다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더 추가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인트로덕션은 굳이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다시 피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디스커션에서는. 왜냐면은 이미 거기까지 읽어온 사람들은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커션은 이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커션은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논문은 우리가 리포트라고 먼저 배울 수 있겠지만 리포트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부터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까지 이어지는 논문의 섹션들을 보았을 때 논문은 단순 리포트는 아니에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기만 하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겠죠. 메소드 리절트. 여기는 단순 제시인데 인트로와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내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논문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이제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뭘 설득할까? 뭘 공감시킬까? 이 연구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들은 실제 삶에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라든지 가능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순 숫자만 보여준다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 실험에서 나온 이 퍼센티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한테 배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사실 말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단순 데이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미리 질문에 대해서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을 우리가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제 비슷한 점은 그거죠. 이 두 세션 모두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소통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데 위에서 있는 부분이다. 그럼 다른 점이 뭘까요? 인트로덕션은 지난 연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곳이고 디스커션은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넣어야 될지 인트로와 디스커션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더 구분하기 쉬울 수도 있죠. 두 번째 팁으로 가볼게요. 매뉴스크립트를 우리가 원고를 읽을 때 읽는 사람의 이제 생각 프로세스라고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이 순서대로 읽겠죠. 제목 읽고 인트로덕션 읽고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트로덕션을 읽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제목을 읽고 온 사람들이고 디스커션 읽는 사람들은 리절트를 읽고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잘하는 사람이 궁금할 만한 것에 대해서 미리 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독자들의 읽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미리 좀 이제 답하는 내용을 준비해놔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인트로덕션은 제목을 읽은 다음에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 주는 곳이고 디스커션은 리절트를 읽은 사람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이제 이샘플 3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뭐 제목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세요. 네. 제가 보통 이거를 현장 강의 하면은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걸 읽은 다음에 이제 한두 명씩 웃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강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논문 내용이 좀 이제 특이한 거라서요. 그 재작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에 나온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병행론 연구예요. 결혼 생활의 불만족이 급성 심장사,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 팩터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아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리고 불만족 이렇게 나눴는데 해보니까 진짜 서바이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만족한 군에 비해서 네, 이제 불만족군이 실제로 사망 위험률도 높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심장 관련된 요인들을 뭐 이제 교육 연수 같은 거로 보정해도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고 재밌는 거는 이게 대체로 만족과 불만족군 이것보다도 매우 만족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더 생존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남편들은 이제 아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남자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남편들은 매우 만족하지 않으면은 엄청 행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인트로덕션을 그래서 구성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이제 제목을 읽은 다음에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달아보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인트로덕션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일단 저는 이거 읽을 때, 제가 이것 때 또 이제 특히 관심 가졌던 이유가 제가 201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한 다음에 한 세 달 뒤에 이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봤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심장내과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다른 질병을 몰라도 서든 카디악 데스 급성 심장사는 정말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게 뭐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 것인데 이렇게 연구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그 역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처음 한 연구 아닐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연구가 있다면은 뭐가 부족했길래 이 연구를 했을까? 그래서 이 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치고 많은 사람들이 서든 칼렉터에서 죽는다고 쳤을 때 그리고 분명히 이게 처음 한 연구가 아니었을 때 어떤 갭이 있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신 그렇게 이제 점점 브로드에서 네로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많이 말할 텐데요. 이 갭 드러내는 거, 이 갭을 하이라이트 하는 것이 인트로덕션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중요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연구가 왜 중요한지 어떤 갭이 이제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 연구들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의 앞부분 보면은 먼저 역학적 중요성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심장질환은 이제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결혼은 그를 연구하기 흥미로운 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4, 500만 명이 돌연 심장사로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4, 500만 죽으면은 충분한 중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연구들은 이 결혼이 갖는 영향을 보았는데 결혼생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혈압 상승과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면서 이제 분명히 비슷한 연구가 있었죠. 기존 연구들 중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갭이 있느냐? 이 지난 연구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너럴 퍼퓰레이션의 결과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이 나오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population based prospective evidence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누가 읽어도 이 연구 필요한 거였네. 우리가 지금 여기 모르고 있는 거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이들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기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고 했다 하나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인트로덕션에서 가장 효율적인 끝맺은 문장, 내로한 문장을 우리의 스터디 에임 그리고 누구에서 뭘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중년 남성들에서 결혼 불만족과 서든 카디아테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라고 끝마하는 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트로덕션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리저트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로 서바이벌 차이가 났었다고요. 자, 디스커션 들어갈게요. 디스커션은 크게 보자면은 네 가지 정도의 섹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섹션은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거는 보통 의학 논문에서는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정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초 논문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제 결혼 불만족이 소듐 카디아테스는 상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만족군도 실제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연구들은 비슷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결과들의 중요성이 얼마 정도인지 가늠해주기 위해서 이게 그냥 후향적 연구다 아니면은 세포 단위 연구다가 아니라 이거는 전향적 연구고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 이제 샘플을 가져와서 같이 인비보 연구랑 같이 진행한 그런 연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얘기해주면은 앞으로 나올 것들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의학 논문들을 일단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적용 가능한 그 베이직 연구에 당연히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에 있어가지고 논문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대부분 그 두 가지 분야의 차이를 넘어선 그렇게 이제 유용한 팁들이니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커션을 구성할 때 이제 중요한 팁. 우리가 결과, 리절트를 보고 나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주자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제 해석형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오렌지색은 우리 데이터예요. 그리고 회색은 지난 연구들이고요. 우리 데이터를 지난 연구를 통해서 해석한다. 라는 식으로 한 문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문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봤었을 때 실제로 서든 칼리아테트가 이제 결혼 불만족한 사람들에서 차이가 나더라 라고 우리 데이터를 잠깐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면서 지난 연구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지난 연구들을 보니까 그 결혼 생활 불만족이 일어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긴다. 뭐 술 마신다든지 담배 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문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다른 문단에서는 우리가 해보니까 이제 남자들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결혼 생활 만족도가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걸 봤을 때 어디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환자들 히스토리를 받을 때 결혼 만족도에 대한 내용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면 어디에 적용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널리 쓰이는 디스커션 문단들 구성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에서 특히나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이게 나와요. 리미테이션. 우리 현재 연구의 그 제한점이 무엇인가, 뭐 어디가 부족한 것인가. 이게 요즘 기초 논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옵셔널이고 이제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생리학 연구에는, 그러니까 의학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뭘 얘기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할 때 단 한 개의 이제 문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만 가지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자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우울제 멍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컴파운딩 팩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중년 백인 남성들에서만 봤다, 연구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인종들의, 다른 이제 환자 아니면은 사람들 그룹에 적용하기 힘들겠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리미테이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컨클루션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문장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은 메인 파인딩, 우리가 이제 뭘 찾아냈는지, 그리고 해석과 적용을 이제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컨클루션 문장에 메인 파인딩이 없어요. 파인딩은 없고 그냥 해석과 적용만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컨클루전에 in conclusion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 불만족이 있는 남자들은 이제 하이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랑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그 이유일 것 같다. 라고만 써 있으면은요, 그게 뭐 결론이긴 하지만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컨클루션 문장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쁜 사람들은, 선생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바빠지면은 논문 제목을 읽은 다음에 바로 컨클루션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궁금해하는 주제인 건 맞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라면서 컨클루션 가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실제로 파인딩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적용 해석만 나와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툴툴거리면서 리절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메인 파인딩이 그러니까 한 문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는 이제 결혼 불만족이 SCD와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에피디미올로지컬 에비던스를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하면서 marriage dissatisfaction and SCD라고 하면서 끝나버리면은요, 또 너무 썰렁해요. 우리가 실제로 독자들이 어느 정도는요,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를 좀 듣고 싶어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도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우리들도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이거를 우리 생각에는 읽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컨클루전에는 메인 파인딩과 이것들을 함께 같이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임상 논문이랑 그
기초 논문이랑 어떻게 다른지 구성할 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트로덕션은 뭐 앞엔 비슷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끝낼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임상 논문에서는 스터디 에임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 소개하면서 끝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기초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프라이머리 파인딩의 썸머리를 얘기하는, 아까 왜 디스커션 첫 번째 문단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쓰긴 했었고요. 기초 논문, 기초 연구할 때는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인트로덕션은 아니잖아요. 내 연구에 대한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뭘 할 것이다 라고만 이제 하면 되는 것인데, 뭘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러려고 봤다 라고 하면 그 사실 그냥 스토리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트로덕션에서 굳이 여기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논문들 보면은 기초 논문을 하더라도 굳이 썸머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마 네이처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거기는 이런 썸머리 잘 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메소드야 이제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리절트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임상 연구는 정말로 단순한 리포트 위주로 나갑니다. 어떤 1차적, 2차적 해석 모두 디스커션으로 다 밀어두고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말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A군보다 B군이 서바이벌이 낮았다. 그리고 B군은 C군보다 합병증이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뭐 했다라고 테이블이나 아니면 피규어에 나온 것들을 설명만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해석하진 않고요. 그리고 임상 연구의 리절트 섹션에서 다른 연구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레어한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리절트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연구를 하고자 했는지, 그게 지난 연구들 보니까 이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았다 라면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문단을. 아니면은 우리가 앞서 피규어 1에 했던 실험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피규어 2의 실험들 뭐뭐를 진행하였다라는 식으로 내 앞선 연구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촘촘히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러이러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게 궁금해져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 이런 실험을 했고 결과는 이랬다. 그러면서 각 문단마다 끝날 때마다 단순한 해석들이 보통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럭 A가 드럭 A를 치고 나니까 튜머 프로그레션이 늘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수치를 얘기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튜머 프로그레션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초논 연구에서 리절트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총체적인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디스커션에서는 첫 문단, 프라이머리 파인딩 서머리, 아까 여기 기초 연구의 인트로덕션 마지막처럼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머리 해주는 것이 좋고요. 리미테이션이 보통 이제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초 연구의 디스커션은 인트로덕션 플러스 알파 같은 것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추세입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이 필수가 아니지만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개 연구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논문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NEJM에 나온 200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병력 연구입니다. 아이들이 맞는 홍역 백신, MMR 백신이 자폐증 리스크 팩터인가? 자, 이 연구가 나온 이유는 이 논문 때문이죠. 4년 전에 란셋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웨이크필드 이사가 MMR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말한 근거는 12명 애들 중에서 8명이 백신 맞고 나서 자폐증 걸렸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 조작도 있었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윤리적인 면이 있었고, 출판 전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주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회적 파장이 유럽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연구가 빨리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읽어보니까 인트로덕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읽은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들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학 얘기도 하고, 지난 연구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은, 중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방식의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이건 특히나 그 키워드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아주 노블한 컨셉의 연구일 경우에, 특히 그래서 기초 연구에는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기초 연구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거랑 왜 연결되지 싶었던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연구했는지, 홍역 백신이랑 자폐증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 연구들은 지난 연구들 중에 몇 개가 MMR 백신이랑 자폐증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홍역 바이러스는 백신에 들어있는 것들은 약화된 것이지만 와일드 타입, 자연에 있는 바이러스는 중추신경에 공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리스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지만 스터디 디자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연구가 없다. 이러한 정말 이제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였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필요한 어떤 이제 뭐 홍역 백신을 애들이 몇 명이 맞고 자폐증은 이제 1년에 몇 명이 걸리며 이런 식으로 역학얘기 같은 거 굳이 안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지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 MMR 백신과 자폐증, 이것이 왜 이어지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방식의 구성 방식이죠. 당연히 결과 보니까 네, 자폐증과 백신 맞은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1 이하니까 더 낮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피던스 인터벌에 1이 포함되는 거였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고요. 디스커션, 첫 문단 똑같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정리해주면서 연구의 강점을 얘기해주는 것이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자주 쓰이는 디스커션 구성 방식, 해석형, 그게 쓰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마디로 왜 홍역 백신이랑 자폐증 연결이 안 될까? 이거는 우리가 한 문단을 할애해서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두 가지가 왜 관계가 없는지를 우리가 디스커션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들이 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왜 안 이어지는지는 굉장히 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했고 어디다 적용할까? 이 연구 결과를 그냥 백신 맞추면 되겠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백신 계속해서 맞추세요. 이 말을 한 문단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늘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디스커션 접근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지난 연구들과 우리 연구를 비교해서 우리 연구의 당위성을 더 이제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난 연구들, 회색 지난 연구들 사이에서 우리 연구가 갖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많이 쓰이는 방식은 그거였죠. 우리 연구랑 반대되는 연구들, 그것들의 이제 부족했던 점들을 보강하면서 이게 뭐 스터디 디자인이 안 좋아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 아니면 환자 수가 너무 적었다. 그때는 뭐 이제 20명 가져간 거였고 우리는 5만 명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결과가 더 믿을만하다라는 식으로 그 당위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지난 연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뭐 이제 우리 연구를 서포트하는 그런 지난 연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걸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 봐라, 이제 이런 다른 연구도 있는데 이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연구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디스커션 구성 방식 비교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애니잼 나온 논문이고요. 비교적 간단한 논문이에요. 물론 연구하는 건 되게 힘드셨겠지만 이거는 기존 약과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인트로덕션 구성하는 마지막 팁은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의견과 가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뭐냐? 내 의견은 지금 쓰이고 있는 약이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하다. 지금 있는 건 부족하다. 그거고 내 가설은 뭐냐?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갭을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특이하게. 갭이 뭐냐면은요. 이제 그 신장암에 있어서 쓰이는 드럭 A라는 기존 약이 있는데 환자들이 저항성을 보이더라. 그 약에 대해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약이 있는데 환자들 저항성 보인다. 저항성을 덜 보이는 그리고 더 효과가 좋은 약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시 또 역학적 그런 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뭘로 들어가냐면은 내가 왜 이 연구에서 어떠한 약들을 쓰고자 하는지 그 의견에 대한 그 근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설을 레퍼런스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 쓰이고 있는 드럭 A가 보니까 면역 조절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뮨 체포인 이니비터 이제 면역 그 조절제를 쓰면은 그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드럭 B가 요즘 자주 쓰이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래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A랑 B를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B랑 C를 썼대요. A 대신 C를 썼대요. 왜 C를 썼냐? 드럭 A랑 비슷하지만 간독성이 적어가지고 콤비네이션 테라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리지스턴스를 안 보일 만한 그런 더 좋은 약자가 필요한데, 이런 걸 보면은 B랑 C를 쓰면 더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이뮤노 모듈터리 롤이 있는 드럭 C와 그리고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이 쓰면은 좋겠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컨비네이션 BC 이걸 합친 것이 A보다 서바이벌이 더 높게 나왔죠. 디스커션 첫 번째 문단 똑같습니다. 이제 프라이멀 아웃컴 정리하고 페이스 3 트라이얼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래서 이제 3상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이고 컨비네이션도 좋았다. 자, 이 경우에도 제일 자주 쓰이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어디에 적용할까? 이거는 거의 안 쓰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기존 약 하나보다 BC 컨비네이션이 더 좋았을까? 이미 다 인트로덕션 설명을 했죠. 장황하게 우리가 A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B를 쓰고자 했고 A 대신 C를 쓰고자 했다. 다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디스커션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역시 우리가 옳았다. 역시 A보다 B가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한 문단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영양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실제로 B가 더 좋았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까? 콤비네이션 테라피 쓰면 된다. 적용 방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적용할까에 대해서도 크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긴 뭐 했을까요? 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에서 이제 리절트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좀 약간 지엽적인 것들, 그리고 부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디스커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 이제 알긴 했는데 이제 그 부작용들이 어땠었는지 얼마나 나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연구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이거 읽는 의사들이 신장내과 의사들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이 연구에 나온 미디어 서바이벌 듀레이션이 다른 임상 상상 연구에 나왔던 서바이벌 듀레이션과 비슷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널리 적용 가능한 환자군에서 이루어진 연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층적으로 논문의 결과를 말 그대로 디스커션 하는 것, 논의하는 것, 그것이 디스커션 구성 방식 세 번째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가 여기 이 빈 공간이 보이는 거 했을 때, 이 빈 공간이 보였을 때 이거 되게 맞추고 싶죠. 내가 여기 옆에 늘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 중에서 위아래는 튀어나오고 옆으로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싶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트로덕션 잘 쓰면은요 읽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런 갭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갭을 채우려면은 이런 방식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제목 읽고나서 궁금해지는 것들, 키워드들 설명하기, 아니면 의견 가서 설명하기, 어떤 거 쓰시든지 간에 섞어 쓰셔도 돼요. 하나 논문에서. 어떤 거 쓰시든지 간에 이 갭이 느껴지도록 이제 꼭 하시고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이 연구 주제의 중요성, 보통 역학적 중요성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지금 약제가 너무 없다.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는 게 뭐 이래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임포던스를 알려주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갭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우고자 했는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인트로덕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그 기초 논문에서 쇼트 썸머리를 넣어주는 거, 이거 옵셔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레퍼런스 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레퍼런스 달 땐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련된 거, 직접적 관련 있는 것들은 다 다시고요. 그리고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은 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것만 다시는 것인데 제가 그러면은 아니, 당연히 내가 내 논문이랑 관련된 것들 레퍼런스 달지 사이테이션 하지 이거 말하나 싶을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연구를 다 진행했어요.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연구 시작할 때 분명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비슷한 게 나와 있는 거야. 비슷한 연구가 나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에디터나 리뷰어가 찾아보고서 내 스터디 노벨티 없으니까 떨어뜨리려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를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래서 넘어가실 수 있냐. 못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에디터가 이 키워드만 보고 검색해봐도 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상적으로 그 내 논문을 정말 잘 알만한 사람, 알만한 리뷰어한테 내 논문이 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진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나온 거지만 이런 논문이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갑자기 내 연구의 노벨티가 질문시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은 그 논문을 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세요.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관련 있는 것들 다 넣으시고 비슷한 게 있다.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도 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채우지 못한 갭. 우리는 그 갭을 채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관없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간이식 얘기하는데 간염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넣으시면은 이제 아주 우리의 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곁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피하셔야 됩니다.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였던 그런 팁들, 이제 리저트 읽은 다음에 생겨나는 궁금증들, 그리고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들, 이런 것을 쓰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순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인트로덕션을 못 썼을 만한 내용들을 더 얘기하시되 그거 하려고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도 이제 가져오지 마시고요. 간이식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뇌사자 간이식 그런 이슈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스커션은 내 연구 결과를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내 연구 결과에 기반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문단마다 내 데이터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데이터 관련된 지난 연구들을 얘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디스커션 총 4가지 섹션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섹션은 그 첫 번째 문단, 프라이머리 아웃컴 정리하는 문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리미테이션과 퓨처 스터디 얘기하는 것, 컨클루전 얘기하는 것 이렇게 되고 이 두 번째 섹션 여기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곳이죠. 여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연구의 강점을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옵셔널이고 그리고 여기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해석과 적용 같은 걸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컨클루전이 너무 비슷해져 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클루전에도 파인딩과 해석 적용이 들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프라이머리 아웃컴 정리하는 것에만 치중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 중간 바디 문단들 아니면 컨클루전 옮기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두 번째 가장 긴 이제 섹션이겠죠. 우리 연구 결과의 디스커션인데 여기 패러그래프 개수는요. 딴 데는 대부분 정해져 있죠. 하나하나씩으로. 여기는 N개입니다. 이런 이제 뭐 해석형, 비교형, 심층형 이런 것들 이제 한 문단마다 다 이제 다르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섞어 가시면서 써보시고 왜 여기서 이제 그런 N개냐. 여기 나오는 문단 개수가 본문 리절트의 서브섹션 개수와 이제 비등할 수도 있거든요. 본 리절트에 나오는 서브섹션 하나마다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할 게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리절트를 쭉 쓴 다음에 거기에 나온 서패딩들, 서브섹션의 이제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해 볼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시다 보면은 이 디스커션의 바디를 채우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여기까지고요. 이제 메소드 리저트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논문 쓸 때 특히나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써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제목부터 쓰고 싶겠죠. 근데 제목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논문 실험을 하다가 또 아니면 논문 쓰다가 보면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목을 처음에 고민하죠. 내 연구 주제니까. 그 다음에는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먼저 쓰게 되는 부분이 보통 메소드 리절트예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마지막에 초록 다시 또 한번 이제 제목을 선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면은 맨 먼저 쓰게 되는 메소드 리절트 여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소드 섹션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방법론들을 다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서플리멘터리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인데 얘기 안 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결과 리절트 섹션에 나오는 내용들과 1대1로 매칭이 돼야 돼요.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다른 쪽에 없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메소드에 없는 실험 방식이 리절트에 나와도 안 되고 메소드는 실험 방식이 얘기돼 있어요. 근데 리절트 봤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럼 안 되는 거겠죠.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소드를 왜 썼는지 지난 연구들에 대해서 그 가져와 가지고 레퍼런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쓰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취 프로토콜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거는 이 지난 논문에 쓰인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되고 아니면은 PCR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그 제작한 사람들의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서 여러 번 논문 이제 낼 때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그때 지난 연구에서 쓰였던 메소드 섹션을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붙이시면은요, 그거를 이제 자가 표절로 해가지고 나중에 저널들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그 이유 때문에 많이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적어도 그대로 긁어오는 것은 보통은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는 금물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메소드 섹션에 쓰이는 이제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메소드는 시제가 과거, 리절트도 과거죠. 이미 일어났던 것이니까. 근데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전에 발표한 결과긴 하지만 너무 이제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현재형을 써야 돼요. 현재형이 약간 진리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을 때 쓰는 시제거든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신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는 폐암 유발한다. 그렇게 했을 때 담배는 폐암 유발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한 연구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 사실들은 현재형을 쓰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미래형을 쓰이겠죠. 논문이지만 그거는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습니다. 메소드 섹션의 포맷은 우선은 이제 이거 기초 논문 기준이죠. 어떠한 이제 샘플을 썼는지 그게 세포든 동물이든 아니면 페이션 샘플이든 그건 이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연구에 있어서 중요도 아니면은 피겨 1에 쓰였던 메소드들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특정 순서를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앞에 두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에는 통계 방법론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스터디 디자인은 잠깐 얘기 드리자면은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케이스 리포트 증리부터 해서 후행적 연구, 전형적 연구,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까지 이제 쭉 있죠. 기초 연구에서는 비슷하게 보자면은 셀만 가지고 한 연구, 이제 동물 가지고 한 연구, 그리고 동물 플러스 휴먼 샘플로 한 연구들 보통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과학적 증거의 세기, 강도라는 거 봤을 때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멀 트라이도 좋고 그 다음에는 환자에서 크로스 섹셔널 케이스 컨트롤 코호트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참고 여기 옆에 나오는 것들은 과학적 에비던스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논문이 못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2015년도에 셀 스템셀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인비트로 데이터만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 스템셀에 갔죠. 그리고 NEJM 논문들 중에서도요. 이거는 2016년도 나온 것인데
NEJM 79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저널이에요. 근데 이거는 후행적 연구예요. 레트로스펙티브 연구. 보통 여기 나온 것들은 다 랜덤하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 방법이 제한되어 있을 때, 아니면 굳이 그 다음 식의 연구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더 낮은 수준의 스터디 디자인도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소드에서 이제 약물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방법들을 시행하였는지 그런 것도 얘기할 때는요, 이제 뭐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이제 후속 연구자들 을 따라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얘기해 주시고, 약물 이름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의 화학명 말씀하셔야 돼요. 상품명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쓰시면 안 되고, 그것의 주요 성분, 아세타미노펜,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요, 이게 언제 나온 것인지, 그것이 이제 보통 란 넘버라 그러고,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제형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딴 거 섞었든지 해가지고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카탈로그 넘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다시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쓴 약물 중에 아세타미노펜이 있었다. 그래서 약물의 일반명, 그 다음에 카탈로그 넘버, 이제 회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계산했는지, 뭐 서바이벌을 봤다, 리스폰스 레이트를 봤다. 그리고 그때 어떤 통계적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계산했는지, 디테스트 썼다, 아노바 썼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통계들을 돌릴 때 어떤 프로그램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에서 중요도를 어디서 끊었는지. 먼저 보통은 이제 0.05에서 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메소드 이제 정리하자면은 리저트에 나온 모든 이제 실험에 대한 방법론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메소드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통계적 기술 방법을 통해서 그걸 분석했는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비슷한 우리가 이제 그 본딴 그런 지난 연구가 있으면 꼭 사이테이션 해주시고요.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저트로 가볼게요. 이제 리저트는 이게 사실 되게 그 뻔한 말 같지만요. 이렇게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알아낸 것들, 실험한 것들 내용 중에서,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테이블이나 피규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로 풀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말로 설명해 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네, 테이블이나 피규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효율적인 리저트 섹션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부분은 리저트는 과거형으로 쓴 것이 맞아요. 대부분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네, 그냥 과거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A had higher success rate 아니면은 we observed that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은 예외가 뭘까요? 우리가 테이블과 피규어 자체를 얘기할 때는요, 피규어 1은 웨스턴 블롯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shows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showed가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독자들이 보는 시점에 피규어 1은 이걸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규어와 테이블들이 리저트 섹션에 명시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피규어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만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 4는 안 나온다. 4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보기엔 너무 간다는 그림이라서 딱히 얘기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짧게라도 명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명시할 때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디테일 말씀하신 필요 없다. 그래서 다 언급은 하되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보통 소제목들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리저트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제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제목들은 보통 절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절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drug A decreases tumor mass in mice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은
이런 동사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establishment of mouse model of lung canc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우리가 이거는 제가 지금 기초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리절트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제 단순한 1차적 해석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이제 깊은 해석, 2차적 해석 같은 경우는 디스커션 하시는 게 좋다는 건데 그걸 구분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서패딩과 그 문단들마다 썸머리 센텐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위에 우리 말한 실험 내용들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할 때 데이터가 이런 것 같다고 쳐봐요. 드럭 A를 쳤더니 단백질 B의 양은 똑같았지만 인산화가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 논문의 리저트에서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 단순한 해석은 이거예요. 약물 A는 프로틴 B에 이제 단백질 B의 활성화 그 액티비티에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이제 1차적 이제 해석이고요. 이제 2차적 해석은 그거겠죠. 드럭 A는 그 단백질 B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런 캔서를 치료하는데 이제 그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이거 반대긴 하네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더 2차적 해석하는 것은 디스커션에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절트에서 텍스트 말고 피규어 같은 것들, 이제 테이블과 피규어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처음에 보통 우리가 받게 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숫자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 해석 가능하게 바꾸는 것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나왔다고 쳐봐요. 뭐 이제 양상추랑 오이랑 고추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들의 각각 양이 이렇게 됐었다. 이거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피규어로 보는 거 많이 느낌 다르죠. 우리가 테이블로 봤었을 때는 이 두 개와 나머지 데들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피규어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파이 차트로.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 아니면은 군간 변화, 그 군간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 이게 좋은 방식이 다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색깔 쓰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이 이게 한 개나 두 가지 정도 쓰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색깔이 많긴 하지만 이게 딱히 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색깔 쓰는 것은요, 생명인 연구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린터 문제도 생각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험실에서 제가 쓸 수 있는 프린터는 흑백밖에 없었어요. 칼라 프린터는 교실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흑백으로 뽑아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군간 차이를 아는 거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걸 보느니 이 바그래프를 보겠죠. 이게 바그래프를 보는 것이 저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프린터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전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뭔가 이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심미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많이 쓰이는 그래프죠.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선 자체는 보통 mean value, 그러니까 평균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균 값이 평균 외에도 이제 실내 구간 같은 걸 나타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쉐이드 해서는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구간이 되게 좁은데 이거 위에 거는 되게 이제 차이가 크죠. 여러 가지로. 아니면 또 이제 실제 그 기초 연구 중에서 이제 쉬운 시험들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바그래프죠. 이거는 군간 변화할 때 제일 좋은 것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그래프를 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왜 안 좋은 그래프냐면은 이 바들의 굵기랑 이거 사이사이의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뭐가 어떤 그래프는 잘 안 보여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 바 사이의 간격을 확 줄이는 것이 더 이제 이 차이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여기 칸 바들을 채우실 때 줄을 쓰지 마세요. 줄 같은 거 쓰는 것은 사실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보다 보니까 멋진 것 같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로 이렇게 하는 논문들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솔리드하게 만드세요. 솔리드하게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이것도 너무 좁아요. 이 사이의 간격이. 그래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도 적당히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형용색 쓰셔봤자 전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보단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은 이 다섯 가지 군 중에서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구나 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쓰긴 쓰되 한두 개만 쓰는 거,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에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같은 그래프인데 차이가 Y축은 0이 아니라 이제 2천에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사이의 차이를 더 많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허용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Y축을 만약에 여기서 안 봤으면은 캐나다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한 그래프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 그래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확대한 버전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만 드시는 건 이제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D 그래프. 네, 3D 그래프 쓰지 마세요. 이게 웬만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D 그래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바 그래프. 충분히 이렇게 그냥 2D로 표현할 수 있는데 3D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30에서 40세 구간, 여기 두 가지 보면은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차이가 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그래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3D 그래프, 그러니까 바 말고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바 그래프는 무조건 거의 2D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X축이 너무 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고개 돌려서 봐야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가로 이제 그래프 했을 때 이것들의 순서를 어떻게 할지 이건 지금 보면 A부터 Z까지 이제 그 알파벳 순서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저 딱히 나한테 이게 좋은 순서 같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이제 숫자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알파벳대로가 아니라 중요도,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US,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을 찾는 데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데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그래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11년도 1, 2, 3, 4분기, 2012년도 쭉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 나타낼 때도 이제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실제 그 추이도 중요하지만 각각 포인트에 이제 숫자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은 이제 보통 사용되는 것이 이 끝에 부분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표시하게 되죠. 이 짝대기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미인을 그냥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바를 만들지 않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스탠다드 에러의 구간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를 점으로 표시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같은 민이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분포가 어떠한지,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스탠다드 에러만 보여준 것보다도 더 이제 총체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두 개가 있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간 변화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제 스캐터 플롯이랑 박스 플롯을 같이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제일 잘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시면서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XY 이제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어소시에이션을 볼 때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살인율이랑 이제 그리고 강도률 이런 것인데 그게 보통 같이 가더라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 아니면은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파이 차트가 생각보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대학교도 잘 안 쓰이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비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를요, 같은 것도 이게 바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바그래프로 바꾸고, 그리고 색깔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 편하겠죠.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학계는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쓰는 것이 정말 유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파이 차트로 내가 이제 뭔가 표현해 보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바그래프도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냥 잠깐만 들여다봐도 뭐가 더 중요한지 금방 들어오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군이 제일 많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많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빨간색이 제일 크네. 커 보이네. 한 다음에 숫자를 봐야 되죠. 숫자를 본 다음에 빨간색이 뭐야? 림이구나. 그 다음 거는 애플이구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같은 바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림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옆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림이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팔 차트가 이러한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클 때, 예를 들어서 BCDEF는 너무 비슷비슷하고 A만 달라.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차라리 이렇게 파이 차트로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 안 쓰이는 것인데 우리가 각각 군들에서의 이런 이제 비율들 같은 걸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각각 군들의 크기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만큼 큰 집단에서는 이제 파란색이 많았고 여기는 좀 작고 이제 빨간색이 많았구나라고 이제 좀 약간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히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대략적인 트렌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쓰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잘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잘 보셔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전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논문 고치다가 많이 고쳐드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 레전드인데요. 피규어나 테이블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피규어나 그러니까 여기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이제 포맷은 당연하죠. 이제 피규어 몇이다 뭐 이렇게 다 나오고 그리고 제목이 나오고 여기에 근데 레전드에 들어간 내용들은요. 이 지금 제시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건 서바이벌 커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석해 주는 곳은 리저트 섹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 그룹이 B 그룹보다 서바이벌도 높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레전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피규어 1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레전드 내려가 보니까 보시다시피 아벨루마 플러스 엑스트림 그룹이 이제 순위팀의 그룹보다 더 서바이벌이 더 높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전드에. 근데 그거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예외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은 워낙에 이제 단어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피규어나 테이블 레전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땠더라가 아니라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레전드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리저트 섹션에 너무 이제 중복된 필요는 없겠죠.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보통 기초 논문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찾아낸 많은 결과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패스웨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세포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 피규어는 이제 옵셔널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그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이제 그림 초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연구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대략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추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구현 발표하시거나 포스터 만드시거나 그러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드느라 너무 이제 머리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그림보다도 이제 글로써 더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그러면은 저희 부서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그런 상담들은 이제 뭐 유료로 진행되지 않을까. 교수님들께서 보통 학술활동비를 결제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상담만 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 리절트 부분도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과거형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리포트하는 데 집중하시고, 정말 단순한 수준의 이제 해석만 하시라. 그 깊은 수준, 2차적 해석 같은 것들은 디스커션 하시는 게 좋고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시각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좋을지, 그래프가 좋으면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가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잠깐만 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메소드 섹션에 나온 것들과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메소드와 리저트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툴들이 많이 쓰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양쪽에서 하나씩이라도 많이 배워 놓으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의학이든 아니면은 이제 기초의학이든지 간에 R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통계 돌릴 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바로 데이터,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파워포인트, 프리즘, 포토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또 그래프를 만드시니까요. 이런 것들도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논문 쓰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드 사이언스, 이제 아주 잘 정립된 논리와 방법론을 가지고서 연구 진행은 더 쉽지 않은데, 게다가 이제 영어를 가지고서 글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글 쓰는 것.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연구를 우리가 짜고 진행하는 것 아니면은 이제 글 쓰는 것, 글쓰기 둘 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잘 안 다뤄주긴 하죠. 하지만 특히나 지금 이제 여기 울산이대 서울안천병원에서는 워낙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수행과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논문 작성에 있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고요. 네, 저희 부서 이렇게 오시면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책상도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유료로 상담 진행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구현 발표 하시겠죠. 그때 구현 발표 코칭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네, 저희 부서 이메일 주소랑 이제 내선 번호니까 이제 이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아마 원격 강의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더 이제 대학원 생활에서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들, 뭐 포스터, 초록, 그리고 이제 PPT 그런 것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